봄의 전령인 목련, 개나리, 진달래가 삐죽이 웃는 모습을 다가오는 것을 보니 부모님이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와 있나 봅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심초가 부르는 사랑이여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행복했던 사랑이야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먼 잊어 오늘은 특권에 따르는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고 평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힘 있는 자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힘없는 자들은 의무만을 짊어진 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지방의 소득 격차는 비교할 수가 없고 같은 평수라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가격은 10배를 상회하지요. 살아서만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공동묘지도 평수가 다른 것을 보면 죽어서까지도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해야겠죠. 인류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희년은 오늘의 사회 경제 원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잘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전체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말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이 땅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뿔,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며 모든 땅은 휴경하게 됩니다. 현대 영어에서 환희,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 해인데요. 다른 말로는 대안식년이라고도 부릅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희년이 찾아오는 것이죠. 희년은 쉽게 말해 리셋, 즉 모든 소유의 원상 복귀가 핵심입니다. 이런 제도를 불평등 해소 방법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희년 제도가 행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98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 걸쳐 지강헌을 선두로 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25명 중 12명의 미결수가 호송 도중 호송 교도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권총을 빼앗아 집단 탈주하여 그중 4명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일반 가정집에 침입하고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지강헌은 저격당하였고 나머지 안광술, 한의철은 권총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시의 세태를 반영한 탓에 세간의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질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홀리데이가 2006년 1월 19일에 개봉되었더랬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낭만적인 바람막이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 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내 마지막만큼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총은 그 누구도 나에게 뺏을 수 없어. 이건 내 마지막 재산이야. 인질극을 벌인 지강헌이 외친 대사인데요. 그들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일면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반항적 절규이기도 하기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1954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한 지강헌은 불우한 집안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시인이라고 했을 정도로 섬세하고 감성적이었으나 부모의 무관심과 가난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되었고 그가 배운 것이라곤 주먹질과 도둑질 뿐이었는데요. 결국 상습절도로 공범 2명과 함께 체포되어 총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인질극을 벌일 당시 그는 이미 이전증과까지 합해 총 11범이었지요. 1차적으로 본인의 삐뚤어진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어릴 적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사회 부적응의 결과 젊은 나이에 불행한 종지부를 찍게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힘 있는 자들에게는 법이 제재하지도 못하고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는 현실을 보면 지강은이 절규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효한 사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와 편법으로 점철된 선관위 특혜 채용을 보면 선관위는 부패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임이 부르는 비익조 듣고 오겠습니다.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 두 마음 한 몸 되어 나르는 새 비익조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떨어져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 나무 두 가닥 한 몸 되어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고대 중국 역사를 보면 사회가 발전했다기보다는 퇴보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는 도, 인, 의의 법의 시대로 퇴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대 국가였던 하은주 시대의 삼황 5제 시대인 요순우탕 시대가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던 때였죠. 이 시기를 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금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으니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던 시대였고 임금도 서로 안하려 하였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던 시대였기에 가히 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임금은 자기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후임자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눈에 띈 인물이 허유라는 인물이었죠. 요 임금은 자신의 뒤를 이어 천하를 다스려 달라고 사람을 보내 그 뜻을 전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근처 냇가로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네요. 마침 옆에서 소를 몰고 냇가에 물을 먹이려던 친구 소부가 허유에게 왜 냇물로 귀를 씻냐고 묻자 허유가 요 임금이 나더러 자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라는군. 그런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귀가 더럽혀져 귀를 씻는다라고 대답하자 소부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만. 그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여서는 안 되겠군 하면서 소를 냇가 상류 쪽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서로 함께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허유세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주나라 말기가 되면서 소위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 경쟁하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고 수많은 사상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을 부르짖는 공자가 출현하게 되지요. 공자가 인을 강조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비가 그만큼 없었다는 의미로 봐야 하겠지요.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샬롬의 도시, 즉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만큼 평화가 없는 도시도 없을 거예요. 이슬람과 성지 탈환 전쟁을 수없이 했던 곳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평화가 가장 없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평화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담긴 이름이라고 해야겠네요. 인의 시대가 가고 의를 강조하는 맹자가 나타났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맹자의 사상은 인을 강조하는 공자 사상보다 후퇴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를 강조했던 맹자를 뒤이어 예를 강조한 사람은 순자였는데요. 이 또한 맹자의 의 사상보다 후퇴했다고 해야겠죠. 예를 강조한 순자를 뒤이어 법을 강조한 사람은 한비자였죠. 위아래가 없어진 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막가파 시대로 전락했으니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 시대라고 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중국의 긴 역사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순박하고 질박해서 내것 니것 없이 서로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도시에서 전원 생활을 하겠다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땅과 흠집을 사들이게 되면서 순수했던 마을 사람들이 돈맛을 보게 되면서 인심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죠. 돌담 하나를 경계로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경계 청량을 하면서 옆집과 분쟁이 생겼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장유유서 질서가 깨지고 급기야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너 형한테 그러면 돼? 라고 예의를 주장하자 형이면 다야? 라면서 법대로 하자까지 나가게 되었지요. 평화롭던 마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요. 장구한 중국 역사를 압축하면 이와 같다는 말이죠. 마을이 평화롭게 살던 때를 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마을 어른들이 권위를 가지고 덕으로 살던 시대를 공자의 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와 청량하게 된 때를 맹자의 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유유서를 주장하던 때를 순자의 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법대로 합시다의 단계는 한비자가 주장하는 법가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인류 사회는 물질적으로 발전해 왔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퇴보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태정이 부르는 종이배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물이라면 흘러가는 물이라면 사모하는 내 마음은 종배가 되어리다. 줄렁이는 물결 따라 내 사랑도 흘러 흘러 저 바다로 저 바다로 님과 함께 가오리다. 당신이 길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방랑자가 되어리다. 거친 길 위에 나 잠들거든 이슬 바람 막아주오. 님이시여 꿈에라도 지친 마음 달래주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문율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하여 결사항전했지만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후에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되죠. 그러나 에드워드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은 처형을 당해야 한다고 했죠.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했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했지요. 그들은 다음 날 교수대에 모였는데요.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년제국 로마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살아 있었는데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과거 로마 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같은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는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하였다고 하네요. 집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위 공직자로 귀족 계급을 대표하며 로마 공화정의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었죠. 또한 로마에서는 병역 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 등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었을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당연시 되었다고 하네요. 로마 귀족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귀족에 대해서 귀족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귀족들은 이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였고요. 또한 법을 제안한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법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전통은 유럽과 미국의 전통이 되었죠. 이렇듯 지배계급인 로마의 귀족들이 사회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전통은 로마 사회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나라에서도 장려책을 사용해 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은 미국에도 전승되어 미국 법령에는 제한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맥케인 파인 골드법 같은 법률 명칭을 제한자 이름을 붙여 부른다든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은행가 존스 홉킨스가 세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식으로 설립자 이름을 붙인 대학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로마와 같이 상업주의를 추구하며 법률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점에서도 고대 로마와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로원과 민회로 구성된 고대 로마의 정치 제도도 하원과 상원으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국 왕실 및 왕실에 속한 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징병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영국 왕실 및 왕실에 속한 귀족들의 자녀들은 영국 병력법과 왕실 내부 규율에 따라 희망하는 일시에 장교의 신분으로 군 복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국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르헨티나와 영국과의 전쟁인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앤드류 왕자가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전하였고 영국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 해리 왕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복무를 한 것은 영국 귀족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선진국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뜨는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산보러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산보러 나는 가야지 저 산마루 쉬워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해 듣겠소 정든 고향 떠난 지 오래고 대님은 소식도 몰라요 뜬 구름 하나 산포로 가거든 전등이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산보러 나는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대표적인 인물은 독립운동가 위혜영 선생과 그의 형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력 깊이가 매우 오래된 병폐로 잔존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꽃피우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 정신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굴은 김유신 장군의 동생인 김흠춘의 아들이며 김유신의 조카였는데요. 그는 목숨을 다해 싸웠고 이를 본 품일 장군도 아들 관창을 사지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신라 장병들이 사기 충천하여 계백 장군의 5천 결사대를 황산벌 전투에서 물리치고 승리하여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게 되었지요. 조선 정조시대 극심한 흉년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으로 쌀을 사서 분배한 거상 김만덕. 군수업으로 번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한 최재형.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고 민족적 자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김좌진. 백리 안에 굶는 이가 없게 하라는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한 경주 최부자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인데요. 그는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정경유착, 탈세, 마약 생산을 절대 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체제로 경영하여 사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번 돈으로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복지사회와 정부화 시대, 예야 시대를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성장에 걸맞은 성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 오랫동안 불문율로 지켜져 온 특권에 따르는 의무가 내면화되지 못한 근만 선진국인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너무 빈약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고 경망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에 걸맞은 의무를 감당해서 품격 있는 사회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오늘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특권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김연숙이 부른 초연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먼 산 부엉이 밤새워 울어대고 함내 물소리 가슴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간다.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